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장기려 박사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저는 솔직히 바보의사, 장기려 박사 이런 이름 붙이고 싶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 이름 앞에는 왜 이런 수식어가 붙는지 장기려 박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가족 사진입니다. 여기에 장기려 박사님이 여기 계시고요. 이분이 가족들 중에 여기에 있는 장가용이라는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남쪽으로 한국전쟁 때 피난을 왔습니다. 부모님과 그리고 아내 그리고 5 아이들은 북쪽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이분의 삶을 따라가면서 사연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 고등학교 때 여기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사실 사범대학에 진학을 하고 싶으셨답니다. 교사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으셨다 하거든요. 그런데 성적이 조금 부족했답니다. 그리고 또 사범대를 가려니 이 학비가 좀 부족했다 그래요. 그래서 학비를 고려해서 간 곳이 경성의전이었습니다.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대입니다. 자, 그렇게 입학할 당시에는 성적이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겨우 입학을 했는데 이분이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그렇게 경성의전에 들어가면서 자신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진료 한번 받지 못하고 죽는 그런 환자가 없도록 하겠다. 이게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에 따라 평생을 사셨습니다. 자, 경성의전 때의 모습인데 여기에 이분이 장기려 박사님이고 여기에서 대단한 은사님을 만나셨습니다. 백인재 교수님인데 당시 이 시기가 1932년이면 일제강점기죠. 일본뿐만 아니라 만주까지 그 명성이 자자하던 외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밑에서 이제 의술을 배우고 그리고 이분 밑에서 조교 활동을 하면서 당시 일본에서 충수염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맹장염입니다. 그 맹장염에 대한 세균학적 연구로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채 10명도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니 굉장한 인재였었죠. 그래서 이 백인재 교수님은 이 장기려 박사님에게 이 경성의전의 교수로 남든지 아니면 의술을 펼치고자 한다면 대전에 있는 큰 병원에 외과 과장으로 가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은 그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요. 평양에 있는 기홀병원이라고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이 병원에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해서 일부러 이 병원을 찾아가신 거였죠. 그리고 이 시기 때 이제 이렇게 가족을 꾸리고 이 평양 기홀병원에서 의사로서의 첫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평양에서 기홀병원에 계시다가 평양의과대학에 또 교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평양의과대학의 외과 과장으로 있었죠. 이 평양의과대학이 지금의 김일성 의과대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당시 이 병원에서는 월급을 제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월급은 온전히 환자들을 위해서 다 베풀었다고 해요. 그래서 생계는 부인이 의사들의 가운을 삭바느질로 이제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그 부인이 장기려 박사님에게는 아주 각별한 동반자였겠죠. 자, 그런데 1950년에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1950년 12월에 이제 우리가 남측에 이제 유엔군과 국군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갑자기 또 북쪽에 있는 이제 이 국군병원이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당시에 장기려 박사님이 국군 야전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급하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피난을 가라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은 병원이 움직이는 데 따라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옷보따리를 싸서 아버지를 찾아온 거였죠.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은 병원 차를 타고 환자를 싣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병원 차를 타고 내려오던 길에 피난민의 행렬을 봤는데 아들이 저기 엄마다. 그 피난민의 행렬 속에 부인과 아이들이
피난을 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스쳐가고 나서 발견을 했고, 그리고 환자를 싣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만날 수 있겠지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아들과 단둘이 내려오게 된 장기려 박사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남쪽에서라도 이웃을 돕고 있으면 북쪽에 있는 내 부모님도 그리고 내 처자식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낼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남쪽에서 봉사로 의료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에서 운영하던 창고를 개조해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무료 진료소를 차렸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굉장히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었었죠. 이 당시에 부산의 인구가 37만 명이었는데 이때는 무려 1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으로 피난 온 사람들 전부 일자리도 없고요, 가난하고, 그리고 이 겨울철에는 동상에 걸리고 전염병이 돌고 환자들이 넘쳐났던 거죠. 그런데 이 무료 진료소 복음병원이란 이름으로 부산에서, 이런 열악하던 부산에서 무료 진료소를 시작합니다. 말이 무료 진료소지 약품도 제대로 변변치 않고요. 이 병원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품을 구해오고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이 병원을, 무료 진료소를 무려 5년 이상 꾸려갔어요. 그러던 끝에 급기야는 운영난에 처하게 됩니다. 무료 진료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자 부산 시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동안에 장기려 박사님의 그런 노고에 부산 시민들이 기금을 모아서 병원을 건립했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당시에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술하던 모습입니다. 이 천막을 치고 진료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침대도 제대로 없었어요. 판자를 가지고 침대를 만들었고, 수술을 하다 보면 전기가 끊기기도 하고, 그러면 손전등을 비춰서 이렇게 진료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같은 복음병원에서 근무했던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환자가 실려왔는데 이 환자가 진찰대에 들어 누워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다 죽어가는 환자였답니다. 그런데 장 박사님은 수술을 하자고 서두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 박사님께, 원장님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봤을 때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졌던 거죠. 그런데 박사님은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할 도리를 다할 뿐이다. 그러시면서 수술을 하셨는데 결국 그 환자를 살려내셨다고 합니다. 당시 장기려 박사님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병원 시절에 무료 진료를 하면서 나로서는 그 당시 최선을 다했다. 의사로서 처음 뜻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냈던 때가 바로 초기의 복음병원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다. 어려운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나누는 훈훈한 병원이었고 그 사랑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참으로 병원 같은 병원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기금을 모아줘서 드디어 병원이, 번듯한 병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번듯한 병원이 들어섰으니 이제 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됐겠죠. 그런데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수록 또 병원은 더 많은 적자를 보게 됩니다. 한 번은 환자가 왔는데 환자가 몸이 굉장히 야유였어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이제 병원을 찾아왔는데, 병원에 실려왔는데 장기려 박사님은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에게 내려진 처방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닭 2마리 값은 장기려 박사님이 치른다는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퇴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농사를 짓는 분이세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철이 되면 철에 따라 해야 되는 농산일이 있죠. 그런데 뭐 씨를 뿌리거나 뭘 해야 되는데 자신이 병원에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정을 장기려 박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장기려 박사님이 돈이 없어서 퇴원 못하는 이 환자에게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의술을 펼치셨던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셨어요.
장기려 박사님은 나는 의학도가 되려고 지원할 때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의 진찰도 받지 못하고 죽는 환자가 불쌍하다고 생각되어 그런 환자를 위하여 의사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이 계속 증대될 뿐 아니라 그걸 잊어버린 날은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내 인생은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셨던 거죠. 그렇게 이 복음병원을 25년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살려내셨겠죠. 지금은 이 병원이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라고 지금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 우측에 보면 이 길이 장기려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려 박사님이 이런 의술을 펼치니 사람들은 장기려 박사님을 두고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 바보라는 말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셨던 거죠.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은 이 복음병원에서 진료를 하시는데요. 이분은 하루 진료 시작이 새벽 6시 30분에 회진을 돌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진료를 보세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도 한밤중에라도 혹은 새벽에라도 급한 환자가 있으면 병원으로 달려오십니다. 거의 24시간 대기 상태의 그런 의사이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장기려 박사님의 집이 병원 옥상 여기였습니다. 병원 옥상에 이 옥탑방에서 기거를 하셨던 거죠. 평생 자신의 집 한 채 갖지 않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 머물면서 환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은 의사로서도 우리 의학계에 큰 발자취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복음병원이 설립되던 1956년에 부산대학교에 외과를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산대학교 외과 학생들과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큰 성과를 얻어냈는데 그게 간절제 수술에 성공한 겁니다. 1959년에요. 간절제 수술을 성공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간암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근데 그동안은 이 간이라는 장기가 의사들은 핏덩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조금이라도 칼을 대면 피가 쏟아져 나와서 결국 과다출혈로 죽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은 이 부산대 외과 학생들과 여러 차례 실험을 한 끝에 이 간에서도 그 절제할 수 있는 선만 잘 찾아내면 출혈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는 걸 이제 밝혀내셨고, 그걸 통해서 간암 환자의 간을 75%나 절제하고도 살려내는 그런 큰 성과를 거둔 거죠. 그래서 간암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의사들에게 물으면 지금도 제일 두려워하는, 겁내하는 수술이 간 절제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환자가 올라와서 반지도 빼주고 다음에 병원비를 갖다 주겠다고 이렇게 반지도 빼주고 맡겼는데 병원비가 모자란다고 퇴원을 안 해준다고, 며칠 있으면 돈을 갖다 줄 텐데 하면서 환자가 이렇게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장기려 박사님이 급히 뛰어내려가서 그 사람이 준 반지 내놓으라고, 언제부터 우리 병원이 전담포가 됐느냐고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정말 불이 난 것처럼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환자가 급하게 실려와도요, 예를 들어서 맹장염 같은 수술은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환자를 침대에 눕혀 놓기만 하고 입원 보증금, 수술 보증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수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카드라도 있으면 급하게 병원비를 결제할 수 있을 텐데 그조차도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도 없죠. 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면 또 많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러니 급한 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고리대금으로 비싸게 돈을 구해와야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요, 가족 전체가 파산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1950년, 60년대예요.
그래서 1968년에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것이 당시 최규철이라는 분이 북유럽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북유럽에 있는 그런 의료보험 제도를 소개를 해주셨고, 그리고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민간 의료보험의 그런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의료보험조합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내는 의료보험료가 당시 담배 한 갑의 가격이 1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으로 한 달 내는 돈이 60원이었대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달달이 내면서 이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에 가입이 되면 검사도 무료고요. 입원하거나 수술했을 때도 80%까지 이 의료보험조합에서 변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런 돈을 내고도 이런 혜택을 받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가입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초반에는 적자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1900 얼마 후에 이 청십자의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원도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적자였죠. 자, 이런 이제 적자를 끌어안고도 이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계속 끌어가던 끝에 드디어 조합원이 10,000명이 넘어섭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흑자로 돌아서게 되며 안정적으로 의료보험조합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전국적인 의료보험조합 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박정희 정부 때였죠. 1977년에 우선 회사원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교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먼저 의료보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확산이 되면서 1989년에는 이제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게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런 일을 해내신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의 영향이 아니셨다면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이 의료보험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분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겠죠. 자, 이 장기려 박사님의 의술은 이분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최규철이라는 이분은 아까 얘기했던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의 이 북유럽의 이야기를 장기려 박사님에게 전해줬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신 화상을 입으셨어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화상 전문 병원이 없어서 화상 전문 병원에서 이제 그 당시 미국인이 운영하던 화상 전문 병원에 전문의가 와서 봤을 때는 이 사람 살리지 못할 거다. 정말 안 되는 부분들은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장기려 박사님은 이 사람이 절제를 하고 나면 팔다리 절제하고 나면 이 사람이 또 그 다음 삶을 어떻게 살겠는가 해서 어떻게든지 이분의 화상 치료를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소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화상 치료라는 게 소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또 붕대를 감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 다시 또 상처에서 진물이 나와서 진물이 붕대에 말라서 붓고 그럼 그걸 다시 또 드레싱을 하기 위해서는 붕대를 다시 뜯어내야 되고 그때 오는 고통이 정말 엄청나다고 하죠. 그런데 그걸 다 감수해 가면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붕대를 다시 감고 드레싱을 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 나갑니다. 정말 이 힘들고 지루한 일들을 한 번도 실은 내색하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1년을 넘게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분이 화상진료에 진척이 있습니다. 생명을 건지신 거죠. 그렇게 화상치료를 하고 나서는 피부 이식 수술 등 해서 이제 원래 모습을 되돌리려고 여러 차례 수십 번을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원래 모습으로는 돌아올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화상 흉터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고 밝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삶에 큰 책임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장기려 박사님이 매일같이 1년을 넘게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드레싱을 해주셨잖아요. 그 고마운 마음에 굉장히 밝고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하시냐면 사회운동가이시기도 하고 또 대안학교 교육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두밀리 자연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에게서는 이티 할아버지라고 불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우리나라 대한교육에서는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분인데, 실제로 아이들을 위한 이제 책으로 이티 할아버지라는 책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실린 책이요. 자, 이분이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도 밝게 사실 수 있었던 건 장기려 박사님의 정성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도 사람이잖아요. 의술을 행하시면서 실수를 할 수 있겠죠. 한 번은 환자가 찾아왔는데 척수결핵이었습니다. 척추결핵. 그래서 이 척추뼈에서 결핵으로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나름 뼈를 이식해야 되는 그런 수술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신경을 잘못 건드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료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의술에 대해서 무지하죠. 그래서 적당히 둘러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은 자신이 실수한 거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끝까지 이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가난한 환자였는데 방을 얻어주고요. 그리고 이 환자가 계속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한 돈을 늘 떼서 생활비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과 팔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결혼할 수 있게 주선도 해주고, 그래서 이분은 아이까지 낳으면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매달 생활비를 주고 또 찾아가서 돌봐주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그리고 또 이분이 좌절하지 않고 사실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워주고, 그렇게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인 노력을 40년 넘게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기라는 이분도 처음에는 장기려 박사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40년 넘게 보여준 그 마음이 진심인 걸 이분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고마움을 느끼면서 장기려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밝게 사시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의술은 다른 게 아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불쌍하게 여길 것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의술을 할 사람이다. 그건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다만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차이라는 겁니다. 이런 노력 끝에 장기려 박사님은 1976년에 국민훈장 동백상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1979년에는 동양의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 사이상 공익봉사 부문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이 막사이 사이상 받으면서 받은 이 포상금을 당시 보건병원의 엑스레이 장비를 교체하는 데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큰일을 하셨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병원을 운영하고 환자를 돌보는 데 다 쓰셨죠. 그러니 그 안타까운 모습에 사람들이 박사님에게 재혼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사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북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어찌 그 기다림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미인이시죠. 앳된 나이에, 젊은 나이에 헤어지셔서 이런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부인과 가족을 그리워하던 어느 날 가족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에 있던 조카 며느리가 1988년에 다행스럽게 북한을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북한에서 장기려 박사님의 가족들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아내분, 그리고 북한에 남았던 5 자녀들이 다 모두 안전하게 잘 자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 조카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아내가 편지를 장기려 박사님에게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편지원 선생님. 그립고 보고 싶고 또 그리운 당신에게 세월은 사정없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헤어진 지 40여 년. 안타까운 사정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가영인의 가족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니 반갑기도 하고 일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안타깝습니다. 당신은 기나긴 세월 생활에서 그 얼마나 불편이 많았겠습니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픕니다. 이렇게 수십 년 만에 소식을 알게 된 남편에게 직접 편지를 써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남편과 함께 부르던 노래를 녹음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내 모양이 초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속에 우유부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이 테이프를 받고 장기라 박사님은 부인이 그리울 때마다 이 노랫소리를 들었겠죠. 그리고 이 노래를 듣다가 잠이 드시면 그 다음날이 되면 눈이 퉁퉁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매일 아침 눈이 퉁퉁 부어서 나오시니까 병원에 계시는 직원분이 그 테이프를 없애자고까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은 이렇게라도 목소리를 듣고 울고 나면 그래도 속이 좀 후련해진다 하셨다죠.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1990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1990년에 장기려 박사님도 북한의 가족들을 만나겠다고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셨겠죠. 그런데 그 가족 상봉이 결렬이 돼버렸습니다. 장기려 박사님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만 쓰러지셨습니다. 한쪽 팔이 움직이지 않게 되셨어요. 그런데도 다시 일어서셔서 그 몸으로 진료를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먼저 첫 이산가족 상봉이 있을 때 정부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안내를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은 정부의 방북 권유를 거절했습니다. 혼자만 그런 특혜를 누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이산가족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아는 자신이 먼저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만날 수 있을 때 나도 가족을 만날 것이다 라고 거절을 하셨죠. 그런데 누구보다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굉장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80년대였는데 늘 병원 일에만 신경을 쓰시던 분이 갑자기 독일을 가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하고 독일로 모셔갔는데 그 당시에는 독일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독을 가야 되는 거죠. 서독을 방문했는데 장기려 박사님이 서독하고 동독의 이 분계선을 잠깐만 넘어가게 해달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동독 측에 양해를 구하고 서독에서 잠깐 동독 쪽으로 발을 디디셨어요. 그리고는 됐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려 박사님의 큰애 아들, 첫째 아들 장학용이라는 그 아들이 역시 북한에서 의사로 활동을 했고 당시에 이 동독으로 학회를 이제 있어서 아들이 동독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아들이 밟았던 그 땅을 자신도 역시 그 땅을 밟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게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셨는데 결국은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1995년 12월 25일이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은 돌아가시면서 장기려 박사님 이름 앞에는 많은 수식어가 붙습니다. 많은 찬사들이 붙는데 자신은 자신의 무덤에 주님을 섬기다 가신 분이 여기 잠들다 이렇게만 써달라고 자신은 자신이 믿는 이 종교에 따라서 자신의 신념대로 살았을 뿐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셨고요. 장기려 박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기려 박사님의 둘째 아들이 드디어 5년 만에 2000년에 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상봉을 했는데요. 15살의 어머니와 헤어졌으니 내 기억 속의 어머니는
30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어머니는 85세 할머니가 되어 있으셨죠. 그런데 이 이산가족 상봉에서 주어진 시간은 만난 첫날 3시간 상봉, 그리고 헤어질 때 30분이 다였습니다. 50년의 헤어짐을 이걸로 위로받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죠.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와서 그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몇 달 동안 보았던 사진 속에 그 어머니가 3시간 30분 동안 나와서 움직이고 나를 어루만지고 다시 사진 속으로 들어간 것 같다. 마치 꿈을 꾸고 일어난 것 같다. 장기려 박사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자신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물론 자신의 신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북측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서 가족들은 만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사셨고, 그게 오히려 자신에게는 살아낼 수 있는 큰 위안이 되셨던 거죠. 이런 장기려 박사님과 같은 삶은 정말 대단한 분이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장기려 박사님처럼 살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의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으셨어요. 이게 우리 어머니들이 한창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할 일은 없어졌고요.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아들, 딸은 다 결혼을 했고 너무 외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로움이 결국 우울증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약을 처방받아 먹어도 우울증이 낫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자살을 해야 하나 하는 충동까지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어머님이 지금은 이 우울증이 깨끗이 나으셨어요. 당신이 사시기 위해서 대학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봉사활동을 다니신 겁니다. 자신은 봉사활동을 한 거지만 그 봉사를 통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에게 큰 위안을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아픔이라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픔을 겪게 되고 고통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아픔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내 아픔 속에 내가 빠져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